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거시경제학 시간입니다. 그동안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학문인지, 그 속에 주로 우리가 다루는 거시경제 변수는 무엇인지, 대표적인 것이 이제 GDP라든가 아니면 물가, 실업률, 그리고 금리 같은 것이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죠. 그래서 각각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고, 또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 다음에 우리 통화량은 또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것이 또 다른 거시경제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아주 간략하게 일단 말씀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학문답게 약간 이론적인 접근을 좀 해보자 해서 제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시청을 그래도 해 주셨는데, 지난번 영상은 상대적으로 많이 시청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론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보시고 또 이 영상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학자들은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사실 분석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망할 때 꼭 이 거시경제 모형을,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활용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제가 외국어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울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주요 단어를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그 주요 단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문장이 되는지 문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는 주로 단어를 말씀드렸고, 그런 다음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한 문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법을 알아야지만 이 단어가 서로 연계되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또 듣고 또 쓸 수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과 아주 비슷한 원리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다 외우지 않더라도, 나중에 외국어도 보면 문법을 지금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냥 술술술술 그냥 영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문법을 배운 지가 지금 언제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좀 공부한 거 이외에는 그동안 영어 문법을 따로 공부한 바가 없는데,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 제 몸에 체화가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거죠. 마치 우리 한국인은 한국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한 상황으로 여러분들 경제학을 이해할 때 이 모형을 좀 보시면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살펴봤던 그러한 총수요 총공급 모형,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간단한 그 문법을 이용해서 한번 말하기 연습, 아니면 또 쓰기 연습을, 아니면 듣기 연습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용해서 그동안 우리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경제적 사건들 한번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929년에 세계 대공황 상황이 어떻게 발발했고,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떻게 그 당시에 정부가 대처를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특별히 1997년에 발발했던 IMF 외환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발생했고, 그것이 거시경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98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성장으로 튀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게 가능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왜 발생했고,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리고 더 최근에 와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 뒤에 어떠한 정책 대응을 했는지, 그 결과 거시경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이것이 과연 미국 경제에는, 또 전 세계 경제에는, 또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앞으로 전망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저와 함께 계속 한번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실제 이렇게 변동이 있잖아요. 변동이.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그 중간선을 잡으면 우리가
잠재 GDP 성장률이에요. 이 변동은 그때그때 실질 GDP 성장률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계속 변동은 있어요. 이건 전 세계 모든 나라 다 예외 없이 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그 중간선을 계속 잡아보면 그게 바로 잠재 GDP 성장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재 GDP 성장률 장기적인 측면에서 GDP 성장률은 지금 떨어져서 문제인데 어쨌든 이것은 주로 GDP에서 공급 측면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이 단기적으로 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추세선에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은 왜 벌어지는지 이것이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항상 수요 측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리뷰를 한다면 이 GDP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 노동, 자본, 뭐 토지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이제 기술까지 이제 덧붙여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합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얘들은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뭐 노동이나 자본이나 특히 토지는 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또 기술 수준도 쉽게 변화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로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다.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공급 측면을 좀 들여다보면 이해가 된다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KDI의 최근 잠재 GDP 성장률 전망치를 설명을 하면서 주로 이 노동의 문제, 자본의 문제, 기술 발전의 문제를 가지고 분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바로 이게 그게 되겠습니다. 수요 측면은 이제 일단 생산해내는 것을 누군가가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가게가 소비하면 우리가 소비 수요라고 하고 또 다른 기업들도 또 이제 그 생산 설비를 뭐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더 확충할 때 그런 때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른 기업이 생산하는 그러한 재화 또는 서비스까지 또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한다 또는 투자 수요라고 하고 또 정부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재정 지출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또 GDP 측면에서 보면 수요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상품을 소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수출이라고 하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그것을 수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수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총수출에서 총수입을 빼면 우리가 순수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또 GDP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소비가 증가하거나 투자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또는 순수출이 증가하면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그리고 경기가 단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야기할 때 이제 뭐 별게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 미시경제학 또는 경제학 원론에서 수요 공급 곡선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어쨌든 이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수요 모든 개별 수요 곡선을 다 합한 거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수요 곡선을 그릴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된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물가고 P고 여기가 이제 GDP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총수요 곡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공급 곡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노동력, 자본,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생산하는 건데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그것은 또 물가가 변화한데서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총수 총공급 모형은 여기 보시면 이 vertical axis라고 우리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종축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 종축은 물가 수준이고 이 오른쪽은 횡축은 이제 GDP 또는 산출량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장기 공급 곡선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뭐에서 결정된다고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 그리고 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노동 그리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본 그리고 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뭐 자연 자원 리소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물가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단기적인 그 개별 기업들의 공급 곡선을 전부 다 합하면 이것도 결국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경제학 원론책이라든가 거시경제학 책을 한번 좀 찾아 읽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도 싶고요. 아니면 여러분 뭐 그냥 챗GPT라든가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도 이런 것 좀 찾아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을 또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개를 이제 다 한꺼번에 놓고 보면 여기 지금 종축은 물가 그리고 횡축은 GDP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GDP는 실질 GDP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한다. 또 이제 공급 곡선 두 개가 있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장기 공급 곡선, 그건 수직선이고 또 단기적으로는 얘도 우상향한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일치시킨 한 점을 우리가 이제 장기 균형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물가 수준은 얼마고 그때의 이제 GDP는 어느 정도 규모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장기 균형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어떤 외부적 충격이 있을 때 이제 변화가 생기죠. 이제 그 균형이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요가 단기적으로 쉽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비 수요가 증가하거나 투자 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정부 지출을 확 늘려버리거나 아니면 순수출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요 곡선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그럼 경기가 막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또 물가는 그 대신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과열이었다. 그러면 경기는 좋지만 물가 걱정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만 두면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지금 일단 와 있었는데 여기 있으면 물가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경제가 최대 공급할 수 있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넘어버린 거잖아요. 여기까지 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각 기업들에서 그 노동자들 노동 초과 근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되겠죠. 또 자원도 또 생산 원료도 더 많이 사와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인건비도 높아지고 또 그런 원료 가격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공급 곡선이 기본적으로 공급 비용이 비싸져 가지고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더 많이 상승한다. 그 대신 GDP는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이 우리 현대 경제학을 만든 그러한 대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담 스미스라든가 리카도라든가 뭐 알프레드 마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 괜히 수요를 이렇게 막 충동주의 시키면 단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경제를 망가뜨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쪽 오른쪽 화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 얼굴을 좀 일단 지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GDP는 결국은 완전 고용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물가만 상승하게 된다. 이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완전 고용 상태가 바로 뭐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어쨌든 이게 성장률이고 아까 그 어떤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 것이 다 이제 경기 변동이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위기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들 아니면 0% 가까운 것들 이런 것들 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97년, 9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2008년, 9년 글로벌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1997년, 98년 IMF 외환위기라든가 아니면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어떤 경제 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이전에 1929년 세계 대공황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계 대공황 요즘에 다시 한번 1929년 10월에 시작했던 세계 대공황이 다시 한번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도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총수요 총공급 모형 가지고 아주 이론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이건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니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1920년대라고 하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다시 뭐 생산 드라이브로 막 그냥 매진해서 그 당시 2차 산업혁명이 그야말로 완전 꽃을 피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골든 피어리어드가, 그러니까 골든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아주 황금의 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런 호황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여기 제가 잠깐 정리해 놓은 것처럼 뭐 라디오라든가 뭐 TV도 그 당시에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그 당시에 또 뭐 철도 산업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또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이제 주식 투자도 활성화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연준 중앙은행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금리를 좀 높이는 그런 시동만 좀 걸었어요. 약간 시동 걸었어요.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뜩이나 지금 너무 많이 과열된 거 아니야? 실제 그 당시에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까지 막 하고 그러면서 생산은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데, 공장 자동화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보수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바로 가계잖아요. 우리 실질적인 소비를 하는 주체이기도 한데, 소비자들의 그러한 실질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소비를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된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했는데 금리까지 높아지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갑자기 10월 24일 뭐 검은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주식 가격이 막 급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24일 목요일에 한번 그랬다가 금요일 잠깐 괜찮은 듯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다시 또 월요일 또 폭락, 그 다음 화요일도 폭락,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3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한 39년까지, 한 38년까지, 39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이제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질 GDP도 거의 26% 감소했어요. 보통 뭐 0% 밑으로 떨어지면 엄청난 불황이다, 공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실업률도 한 25%까지 상승했고, 물가는 물가대로 하락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고전학파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고,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봐라, 결국은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 때문에 결국 자멸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혜성같이 등장한 사나이가 바로 존 매너스 케인스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존 매너스 케인스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다시 이제 회생할 수 있다는 그걸 설명을 한 게 바로 이 케인즈 경제학이고, 그게 요즘 이야기하는 거시경제학의 기초다, 제가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대공황이 1929년인데 19년에 잘못 썼네요. 1929년 10월에 발발해서, 그래서 이제 뭐 주가가 폭락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한 29년 여기까지 거의 뭐 회복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 뒤에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불황을 계속 겪게 되었고, 실업률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튀어 올랐다. 거의 20% 이상 튀어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또 특히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바로 미국에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30년도 1930년 6월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하는 관세 전쟁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막 그 당시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이러면서 더더욱 무역 규모는 쪼그라들고,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다 폭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총공급 모형, 이게 지금 장기 균형 상태가 여기 와 있다고 이제 봅시다. 이렇게 보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주가가 폭락하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더 뭐 거지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 소득이 더 줄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더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더 자르고,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소비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가 움직일까요? 여기 보면 수요 곡선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단기 공급 곡선이 있고, 이제 총 공급 곡선인데, 당연히 얘가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얘가 소비 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 플러스 정부 지출 수요 플러스 뭐라고요? 순수출 수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넷 엑스포트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시를 하는데, 소비가 죽고 투자가 죽으니까, 그리고 또 서로 뭐 무역을 뭐 안 하겠다 하니까 뭐
이 순수출은 서로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니까 뭐 변화가 없다고 일단 하죠. 그래도 이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새로운 균형점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도 감소하고 물가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런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뭐 갈팡질팡 막 할 때 그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케인스가 처방을 했는데 이분이 책을 출판한 것은 1936년이에요. 사실은 그 뭐 고용 이자 그리고 통화에 관한 일반 이론 한국말로 뭐 이렇게 번역해 있는데 그런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1936년을 출판했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비슷한 주장을 계속 이제 케인스는 했어요. 케인스는 참고로 영국 사람이죠. 그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총수요가 충분하지 못하다 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불황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정부 지출을 적극적으로 자꾸 늘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부 지출을 이렇게 늘려라. 그러한 요구를 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는 허버트 그 대통령, 허버트 대통령이 이제 그 스무트 홀릭 관세를 이제 부과한 바보 같은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면서 경제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다 망가뜨렸는데, 그 뒤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그러면서 정부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그런 정책을 좀 썼어요.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여러 가지 댐을 건설한다든가, 항만을 건설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서 경제가 좀 살아난 듯 했는데, 그래서 충분하지 못해서 이게 계속해서 그냥 경제가 나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살아난 때가 언제냐? 1939년 세계 대공황이에요. 죄송합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갑자기 군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도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뭐 그 공장도 또 막 돌아가야 되니까 투자도 늘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도 고용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소비도 늘고 그러면서 얘가 다시 또 돌아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으로 지금 그 스무트 홀릭 관세법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아주 본격적인 불황으로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독일 같은 데서 다시 또 군비 증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전쟁을 벌리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히틀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독일을 이제 어, 유럽에서 이제 최고의 이제 패권 국가가 이제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유럽이 이제 두 쪽이 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연합국 팀과 그리고 동맹국 팀을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막 당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일하고 뭐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이제 한 팀이고 나머지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연합국 팀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미국까지 이제 거기 포함이 되었고 또 거기에 이제 구소련도 이제 참가해가지고 그쪽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전쟁을 했는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니까 좀 우측으로 이동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오일 쇼크 상황도 한번 볼까요? 1970년대 오일 쇼크도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1970년대 두 번에 걸쳐서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73년에 한 번 있었고요. 79년에 한 번 있었어요. 뭐 73년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중동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정말 그 엄청난 그 아랍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 아랍 국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이 산유국들이죠. 그 아랍 국가들은 그래서 원유 수출을 막 중단해 버려요. 야 이거 뭐냐 보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서방 국가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편들고 막 무기 지원하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원유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79년에 다시 또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또 산유국 중에서 특별히 또 이란에서 그 이란 혁명이 이제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친미 국가였는데 그 당시 친미 국가를 계속 그 주도했던 그 팔라비 왕조를 축출하고 이제 이슬람 공화국 완전히 교조주의 그러한 무슬람 국가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서 2차 오일 쇼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차 오일 쇼크가 이제 벌어졌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서 총수요 곡선이 움직일까요? 아니면 단기 총공 곡선이 움직일까요? 아니면 장기 총공 곡선이 움직일까요? 당연히 이번에는 총공급 곡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원유라고 하는 거는 그 무엇을 생산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원료예요. 원자재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단일 품목하면 원유죠. 이 원유가 이 보니까 가격이 뭐 두 배, 세 배 막 그냥 튀어오르는 거예요. 예? 73년에도 그랬고 79년에도 그렇고 막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뭐 두세 배 뭐 이상 그 다음에 다시 또 두세 배 이상 막 이렇게 튀어오르니까 얘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그 얘기는 얘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원료비가 상승하면. 그걸 갖다 공급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케인즈 경제학, 그래서 케인즈가 설명하는 총수요, 총공급 이러한 프레임워크, 이런 틀 모형에서는 주로 이 수요 곡선, 총수요가 움직이는 것만 주로 생각을 했는데 총공급 곡선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딱 벌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경기가 침체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경기가 침체하는 것을 스태그네이션이라고 또 영어로 해요. 뭐 디프레션이라고도 하고 뭐 하지만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말도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때가 바로 이 1970년대예요. 이때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70년대 내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유럽에서 벌어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계속 벌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막 겪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원유 가격이 좀 떨어지면 좀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그 뭐 한참 전중에 완중에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이 아서 번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 금리를 좀 적극적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 투자 수요를 늘리고 뭐 소비 수요도 일부 뭐 부추길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는 호황으로 다시 또 경기는 다시 또 이제 완전공영 상태로 갈 수 있지만 물가가 튀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 사람은 자꾸 선택을 한 거예요. 금리를 높이지 않은 거예요. 주로 낮게 유지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계속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된 거죠. 아서 번스 그 연준 의장이 이제 1979년 이제 물러나고 새로 등장한 연준 의장이 폴 볼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막 올리기 시작해서 이게 연방 기금 금리라고 하잖아요. 그 기준 금리를 20% 수준까지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요즘에 연준의 기준 금리가 4.5%잖아요. 그에 비하면 20%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최대 금리를 막 높인 것이 5.5% 정도 수준인데 그것보다도 거의 4배 가까이 높은 거니까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폴 볼거 죽이겠다 막 사방에서 막 그렇게 막 협박을 하고 왜냐면 경기가 나빠지니까 이게 더 이렇게 총수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더 경기가 나쁘니까 다들 죽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살해 위협까지 있으니까 일설에 의하면 이 폴 볼커 의장이 권총을 차고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물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서번스는 바보 같은 무능한 연준 의장이었고 폴 볼커는 나중에 추후에는 물가를 잡은 아주 훌륭한 그러한 연준 의장이다. 그래서 이제 1980년에 가면 어쨌든 이 경기는 단기적으로 힘들었지만 이제 그게 이제 기초가 돼서 물가를 잡은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 정책도 쓰고 또 통화도 좀 완만한 그런 정책을 또 쓸 수가 있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97년 발발한 우리 외환위기 있잖아요. 이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1970년대 보면 연평균 한 7.5% 이렇게 계속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성장을 잘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올해 지금 1% 성장을 할까 말까 하는데 이 7.5%면 얼마나 성장을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 나가던 때예요. 다만 그 당시에 1990년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 한 해만 빼고 매년 경상수지 적자를 봤어요.
경상수지 적자를 봤다는 것은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도 좀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97년 들어서 가지고 한보철강, 뭐 그 당시에 뭐 30대 재벌 중에 하나였는데, 그 한보철강부터 시작해서 뭐 우성이라든가 산미라든가 이러한 재벌들이 막 후루룩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30대 재벌 중에 한 10개 정도가 부도 또는 부도 근처까지 가는 상황이 막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또 그때에 1997년 초에 태국 파투아가 폭락하기 시작하고, 또 인도네시아 루피아도 또 폭락하고, 또 말레이시아 또 뭐 통화, 그리고 필리핀 통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폭락하는 외환위기가 발발한 거예요. 이게 폭락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르르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그 나라 가치, 통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다 IMF 구제 금융을 막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경상수지 적자도 계속 보고 외환보유가 떨어지고 있네. 또 뭐 계속 부도 내고 보니까 뭐 문어발 투자도 많이 했네.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 자본들도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처럼 뭐 주식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외채를 많이 빌려왔는데, 외채라는 것은 이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는 건데요. 주로 그것도 단기로 많이 빌려온 거예요. 어, 종금사라고 당시에 뭐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돈을 단기로 빌려다가 이거 장기로 이제 이런 재벌사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단기로 빌리면 금리가 더 싸잖아요. 장기가 더 비싸고. 그러면서 거기서 금리 차를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돈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정부는 뭐 괜찮다 괜찮다 뭐 이렇게 하다 나중에 결국은 우리 외환보유고가 거의 뭐 한 5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해서 IMF한테 가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국가들한테 다들 손을 벌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 IMF 시스템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나가다가 뭐 GDP 성장률이 이게 마이너스 5% 수준까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서 다시 또 그냥 총수요 곡선과 단기 총공 곡선, 장기 총공 곡선이 있는데 뭐가 움직일까요? 이번에 당연히 갑자기 막 돈이 빠져나오니까 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투자가. 이게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이게 뭐라고요? 소비 수요, 투자 수요, 그리고 정부 지출 수요,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투자도 안 되죠.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거기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또 당연히 해고도 늘고 실업자가 늘죠. 그러니까 소비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얘도 감소, 얘도 감소.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주저앉은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또 물가는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까지 막 이렇게 가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더군다나 그 당시에 막 이 IMF 시스템에서 와가지고 금리 막 높여라. 그래서 금리가 막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막 높이면서 뭐 구조조정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더더욱 투자가 더 꺾이고, 또 소비 수요도 많이 꺾이고 뭐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자, 그런데도 99년에 플러스 10% 이상 성장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소비가 살았나요? 투자가 살았나요? 아니에요. 정부 지출도 제대로 증가시키지도 못했어요. 다 이거예요, 이거. 순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이게 순수출이라는 게 뭐죠?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잖아요.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다. 자, 그러면 이 환율이 이 연초에는 97년 연초에는 한 850원대 밑에 있었다가, 이게 연말에는 이게 거의 2,000원대 가까이 가버리니까 2배 이상 튀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죠. 반대로 수입은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우리 경제가 망해서도 그렇고, 또 외국 상품이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제대로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순수출이 막 증가하면서 결국은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 이제 총수요 곡선이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게 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얘가 다시 가버렸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재밌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뭐 2007년부터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사실 2007년도부터 그때 당시 제가 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제 아내가 대학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에서,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교환 교수로 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방학 때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지나고 보면 굉장히 그때 막 여러 이제 그 중소은행들도 막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우싱 관련해서 모기지가 막 이제 계속 무너지고, 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뭐 이런 전조 증상이 이미 2007년부터 막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이제 2008년 9월에 레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큰 대형 투자 은행이 이제 파산하게 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뭐 쭉 1년에 뭐 시리즈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았다가 막 부동산 열풍이 막 엄청나게 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뭐 최근에 계속 뭐 부동산 빚내서 집사라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당시 이제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집을 주자 그래가지고 뭐 그냥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 프라임이 아닌, 그러니까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까지 막 돈을 막 빌려줘가 집 사도록 해라 뭐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모두 다 집을 사면, 빚내서 집 사면 돈 버는 그러한 상황이 막 돼버리면서 뭐 부동산 광풍이 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거 너무 심한데 해서 2004년 6월부터 기준금리 막 높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2007년부터 이게 이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이 아까 말씀드린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빌린 모기지라는 것이 담보대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파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2008년 9월에 가면 궁극적으로 이제 레만 브라더스까지 이제 파산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당시 상황을 뭐 실업률이나 뭐 GDP 성장 기준금리를 설명을 했는데, 이건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나중에 한번 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상황까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 상황을 우리 총수의 총무분 모형으로 다시 설명을 드려버리면, 다시 이제 2008년 초에는 뭐 우리 그 여러 가지 중소은행 같은 것들이 막 파산하다가, 이제 2008년 9월 정도 되면 그 레만 브라더스 사태까지 막 이게 벌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뭐 주가가 막 폭락하고, 또 거기에다가 그 집값까지 막 폭락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소비 수요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또 다시 G 플러스 NX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건 항상 외우시라고 제가 계속 쓰는 겁니다. 그 소비가 죽게 되죠, 당연히. 또 투자도 죽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고, 또 물가는 뭐 오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던 거고, 주로 이제 경기가 나빠졌다 이런 말씀인데, 이때 이제 정부가 특히 연준이,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다시 이제 급격하게 낮춰요. 사실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계기가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여서 그런 상황이 된대. 그러니까 연준이 제가 볼 때는 샤오실의 바보예요. 뭐 경기를 잡겠다고 어느 때는 너무 급히 올렸다, 어느 때는 너무 급히 낮췄다, 뭐 이러면서 경제를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안정하게 만드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살려야 되겠네 해가지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확 낮춰버려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낮춰가지고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가도록, 그러면서 시중에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설비 투자, 뭐 안에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미국이 또 정부가 재무부가 국채도 많이 발행했거든요. 그것은 결국 지가 증가한다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도리어 시중 금리가 막 튀게 되니까, 그것을 이 상당한 양을 이 미국 연준이 그걸 또 사요. 그걸 양적 완화라고 해요. 왜 양적 완화라고 하냐면, 미국 국채를 사면서 신규로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통화량을 막 증발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MBS라고 해서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기지 담보대출,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담보대출이죠. 그 거기에 연계된 그 증권, 그것까지도 막 매입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국채를 많이 매입하는데, 그런 MBS도 그러니까 이 한 2대1 비율로 많이 이렇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 계속 돈을 많이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지출도 늘어나고, 이 연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금리 낮추고
또 양적 완화도 하니까 얘가 다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또 이렇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2007, 8년, 9년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 전 과정 그리고 후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2010년 코로나 사태는 뭐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뭐 그냥 202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뭐 연초부터 벌어지고 그래서 뭐 한 2년 가까이 무려 4억 6천만 명 정도 이상이 확진되었고 한 6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이제 그렇게 막 팬데믹이 막 벌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뭐 경제 봉쇄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쇼핑도 못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초부터 뭐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 재정 지출도 막 적극적으로 하고 또 돈도 뭐 적극적으로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도 낮추고 아까 양적 완화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 9년 그 당시에 양적 완화한 것보다도 한 3배 정도 많이 해요. 엄청나게 돈을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2020년, 22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백신도 나오고 또 코로나 치료약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이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니까 다시 또 소비도 죽고 투자도 죽고 뭐 이렇게 되었어요. 플러스 X 마이너스 M, NX가 다시 여기 있으면 얘가 주와의 타투일로 갔다가 다시 정부 지출 늘리고 또 돈 막 풀어대고 그러니까 다시 일로 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 정도 온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거의 끝나버리니까 백신이 막 이제 보급되고 치료약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돈이 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리로 간 거예요. 여기에서 일로 갔다가 완으로 갔다가 이제 투로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튀어 오른 거야. 그래서 2021년 중후반 되면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뭐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율이 튀어 올라 버려요. 그래서 뭐 경기는 엄청나게 좋고, 뭐 그래서 그 당시 뭐 주가 같은 것들, 뭐 아니면 집값 같은 걸 다 이제 튀어 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또 큰일 났네. 그래서 미국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준금리를 또 빠르게 막 튀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까지, 0.25%까지 낮춰버렸잖아요. 0.25% 그러니까 거기는 밴드를 줘서 0%부터 0.25%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0% 수준으로 낮췄다가 이걸 5.5%까지 막 튀어 올려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를 잡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또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끌어내리면 다시 또 경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실제 경기 불황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또 이제 트럼프가 탁 등장한 거죠. 2025년 이제 1월 20일 이제 정식 취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을 이제 3월부터 벌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 또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이니까 여기 다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이 있다고 그랬죠. 순수출을 다시 쓰면 X 마이너스 M이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 관세를 이제 세게 이제 부과하겠다. 이제 엄포를 두었다가 다시 또 뭐 90일 유예한다. 뭐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대국들도 어떻게 해요? 다 미국 상품에 대해서 그래 우리도 그럼 보복 관세 때릴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수출을 뭐 많이 늘리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만약에 많이 늘린다고 하면 수입도 많이 늘어날 거고 반대로 얘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뭐 변화가 없을 거다. 있어도 뭐 조금밖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것도 시차를 두고 아직도 한참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수출은 수출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대로 외국에서도 비슷하게 보복 관세를 뭐 부과하게 되니까 수출도 잘 안 되게 되는 거고 도리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반대로 또 수입은 아이고 이거 뭐 90일 유예했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입을 더 많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분기에는 거꾸로 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라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이 걱정하는 것들은 이렇게 되면서 뭐 수입 물가가 막 높아지고 뭐 그러면서 결국 소비도 줄어들고 뭘 투자도 또 위축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또 정부 지출대로 뭐 다찌라고 해가지고 뭐 정부 지출 도리어 늘리는 것이 막 줄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막 겹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수입 물가가 막 상승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일단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총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더 크냐 뭐 이런 건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렇게 어 일단 물가가 좀 오르는 걱정 그리고 또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데 이게 만약 1929년에 시작했던 세계 대공황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전 세계가 똑같이 뭐 교차 관세 보복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Great Depression, 그러니까 대공황과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경기도 나빠지고 도리어 이 총수요 곡선이 더 계속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물가가 도리어 하락하는 그래서 디플레이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가 침체되면서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왕이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고 그냥 끝나지 말고 한 번 더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재밌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혹시 충분하지 않았다면 뭐 제 탓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내용이 약간 좀 까다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약간 목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이 좀 약간 좀 씹히기도 하고 약간 목소리도 좀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면 더더욱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